당선 시작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좀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대표라고 부르죠.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과정 머누수첩에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부자로서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휘 권한을 회복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살펴는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반 증거를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분들의 파업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처럼 내비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법과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사야 경찰이 한다고 할 수 있더라도 관련된 기소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합 판결을 보면 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상황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업무방해죄가 위헌 아니냐, 파업에도 적용되는 건 위헌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사건도 이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파업하면 다 이게 적용이 되면 파업하려고 하는 노동자분들이 위축되니까 파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5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4명은 그래도 합헌 의견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우려는 조금 있긴 해도 파업권을 그렇게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도 이 대법원 전합 판결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해석돼야 된다. 이 법조문이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소 판단을 할 당시에 할 때 검사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건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헌재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록 5명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파업에 적용되는 이 업무방해죄가 파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지목하고 있고 4명의 합헌 의견조차도 대법원의 전합 판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점차 해소될 거다라는 취지로 합헌 의견을 낸 것이니까 전합 판결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전합 판결의 정신에 좀 입각한 그런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동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저희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의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검 이제 과거 공안부인데 지금 공공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안 3과가 지금은 명칭 자체가 노동수사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또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침 없이 다루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혜를 주장한다면 헌법 위반이죠.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네, 네. 해야 됩니다. 절차도 같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소시효 완성이 눈앞에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전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왜 김건희 특검까지 들고 나오는 이유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발판 삼아서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후보자님, 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 구속하려 할 때, 수사를 마칠 때 등의 소속 기관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후보자도 법조 비리 사건 당시에 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거죠. 법관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법관 징계법과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거긴 더 상세하게 규정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한 근거 법령에 따라서 통보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수사 대상자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감사 담당자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규정이라든지 또 판결문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해야 될 일을 했군요. 그렇죠? 예, 꼭 필요한 한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죠. 후보자님, PPT가 띄워지면 좀 봐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정부패 사범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현황입니다. 통계로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반부패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실무상으로 부패사범 또 증권범죄 사범들에 대한 처리율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조차 자체평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사회 지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엄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 자체가 줄었다고 박범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가 고백을 했어요. 이거 개선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예,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만 축소를 시켰고요.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에서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하도록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수사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칫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수사, 꼭 해야 될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검찰청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 41개 형사부가 없는 곳에 그런 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정 법률에 대해서 그 일부 내용과 절차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권한쟁의가 청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도 있고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권력층 범죄가 사각지대에 숨는 것, 이거 국민이 원하지 않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까? 예, 뭐 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상당 부분 그 수사가 진척이 됐습니다만 또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 지휘가 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소임이 만약 맡겨지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열다는 것은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라임 사건은 1조 6천억 원대의 개미군단이 금융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난 정부의 검찰의 모습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뭐 검찰의 위상보다 더 뭐 꼭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대형 펀드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워낙 많은 소위 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개미 투자자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비슷한 유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이죠? 일단 조직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느낌상으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찰에서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이 대단히 구심력이 강한 어떤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근무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집단 사고라든지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개별 검사들이 자기 소신이나 또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린다든지 이런 걸로 바라보시는데요. 실제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요. 뭐 그런 상급자 또 관리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지 못하도록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검찰총장을 일찍 하셨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싶네요. 부끄럽습니다. 검찰의 신뢰 관련돼서 결국 계속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만큼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해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기소 잘못한 검사한테 엄정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떠한 뭐 정치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내부의 조직 논리에 의해서 오든 간에 이 사건을 내가 잘못 수사 기소해서는 나한테 큰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무죄 선고되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서 8명, 9명 이렇게 과오가 없다라고 결론 내는 이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죄가 난 사건에서 항소를 너무 쉽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다 무죄다라고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다시 피고인을 고통을 받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 여부 결정을 하실 때 공판검사가 수사검사가 과오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2020년 1월 20일자로 관련 예규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삭제가 된 걸로 보여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판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 검사 과오 평가 항목이 삭제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인데 이게 2020년 1월 2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예. 공판검사가 수사 기소한 검사의 과오 평가를 하는 항목이 사라졌어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판검사가 과오 평가를 저는 하는 걸로 좀 알고 그래요. 있는데 한번 확인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요 지금 예규도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검찰에서 비공개로 하는 예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평소에 답답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좀 과감하게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기조부장으로 있을 때 예규를 비공개 예규를 공개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장으로 부임하고 차장으로 일하고 난 이후에도 공개할 수 있는 얘기를 더 공개해보자라고 이미 좀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개가 안 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사건 평정위원회가 이렇게 3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도 관련 예규가 공개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꾸준히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 방치된 게 뒤늦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규 공개를 좀 전향적. 네.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법원에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더 경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소와 상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간단히 서명 날인 하면 항소 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또 재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율이 4%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고율이 그렇습니다. 또 항소율도 14.9%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기계적 항소는 피고인을 고통스럽게만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있잖아요. 그 네.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사건의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검찰에 굉장한 큰 불신과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그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국 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돼서 일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수사고 성공한 수사라고 판단합니까? 출국 금지 기소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뭐 현재는 여당이 되신 국민의힘이나 당시의 검찰이 뭐 목적으로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게 주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우리 후보자께 수사기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걸 여쭤봤는데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제가 하는 행위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리 법률가니까 법적 용어로 하자면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입니까? 수사기밀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능이 저하가 아니라 국가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징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 전달한 내용이기 아니, 그 얘기는 때문에 반복하셨고, 그 네.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아시잖아요, 형법에서. 어디에 그러니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확인이 됐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을 보면은 이 신광열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유출했고, 그 다음에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는 얘기들이 있다. 근데 이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는 얘기가 우리 후보자가 김연보 판사랑 나눈 얘기가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후보자라면 향후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검사들한테 이런 일을 지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감찰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사실은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입장을 선회하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사기밀에 해당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징계법이나 뭐 여러 가지의 법령의 근거가 있고 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답 아닐까 싶어서 정정할 기회를 드린 건데 예,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을 않습니다. 안 하시네요. 네. 자,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수사 기밀이 뭔지를 규정한, 과거에 이제 유명한 그 신승남 전 총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되고 하는 것. 그때 수사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가 됐었고, 그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한 걸 비교를 해보면 그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요. 판례에 말하는 요건,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관의 윤리를 감찰하고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당시에? 의원님, 이 다른 사건의 판례를 들 필요 없이 지금 우리 판사님들에 대해서 그 기소하신 얘기도 할게요. 1, 2, 3심에서 이 제가 판결문을 말씀드리는 보면 것이 전부 수사기밀이 유출에 아니라고.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네. 후보자가 이미 그거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기밀성을 상실했다라는 게 요지죠. 그리고 지금 말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법관의 징계와 관련된 일이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화를 나눈 시기를 보면 2016년 5월이나 6월의 경우에는 이 김수천 부장이나 이런 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징계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좀 뭐가 안 맞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소했던 14명이 모두 동일한 법조 비리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개별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법원, 검찰, 재야, 경찰, 그 다음에 법조 브로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럼 본인 설명이 안 맞는 거죠. 법관 징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법에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면서 상관없는 사람들 다 함께 묶여 있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권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2008년에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씨가 당시 신한은행이 이 백순실을 시켜서 남산에서 이명박 정권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의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는 의혹이 있는 남산 3억 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후보자가 당시 이 사건의 주인 검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산 3억 원 사건이 10년이 지난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주요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본인이 맡았던 사건이 이제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이라든가 형제 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이소대필 사건 등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이제 포함됐고, 당시 이제 앞에 사건들에 대해서 문멸 검찰총장이 국민께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당시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사에는 이렇게 공고했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늦장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을 압색 대상으로 적지 않는 등 일부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때 후보자는 과거사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왜 신안 사태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고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 질의서에서 당시 항의성 전화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한 줄로 짧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후보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네. 후보자의 말대로 조사 절차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과거사의 절차에 대해서 응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배들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절차에 모두 응했습니다. 진술서도 내고 저는 저를 소환을 했을 때 가서 과거사의 진상조사단 검사님들로부터 8시간 넘게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후배들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당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검사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과거사위에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조사를 담당한 주체인 검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전화 걸었더니 그렇게 답하던가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과거사위 진상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특정 정치인이 이 사건을 밀어넣었다라는 말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저로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 고문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이 과거사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됐습니다. 후배 검사님께도 전화드려서 제가 요청한 것은 첫 번째로 진상조사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보도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불렀을 때 저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진술을 제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진술한 내용을 제가 진술한 내용은 원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위원님, 저는 제가 그 두 분 검사님은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요. 네, 저는 삼으셨나요? 너희는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도 깍듯하게 공대를 했고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까요. 검사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반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반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기사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선배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것이 깍듯한 말일수록 오히려 더 무섭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항의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이탄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뭐 조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뭐 상급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검사 동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2004년 뭐 검사 동일제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은 미안하게도 지금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님으로부터 제가 진술서 제출 요청을 받고 충실하게 써서 냈습니다. 또 출석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당시에 차장검사급이었습니다마는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충실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당시에 진상조사단 검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차장님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선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정치인 어떠한 분이 밀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10년 전에 수사했던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 조사가 어떠냐면요. 저를 조사하고 조서도 안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서가 없습니다. 조서가 없고 심지어는 그걸 녹음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조서가 됐건 녹음이 됐건 아니면 메모가 됐건이라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안 줍니다. 저도 제가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남산 3억 원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노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신한은행 그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한금융그룹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 3사람이 4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 4분 과정에서 충실하게 양쪽에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기소해서 일부 무죄도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건이 다시 와도 지금 제가 다시 수사를 해도 그때보다 더 정신력과 지력과 체력을 발휘해서 수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 제출입니까? 관련 내용 따로 보고하라는 거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어떤 자료 제출? 그 서면 질의를 하시면 아마 답변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를 띄워 넣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자, 그 똑같은 녹취록에 보면은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하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일부분만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자,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전화가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사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주식 매매를 이정필이라는 소위 선수라는 그 사람한테 일임을 했다, 위탁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내부에서 무슨 수사검사들은 이걸 무슨 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뭘 막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이건 전혀 사실에 맞지 않아요. 이 공범 권오수 등이 구속 기소됐을 당시에 우리 법조인 출신 당시에 우리가 야당 의원이죠. 야당 의원들이 중앙지검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공범들이 다 구속 기소된 공범들 수사를 다 했는데 왜 같이 처분을 하지 않느냐. 같이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때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정수 검사장이었고 그 앞에 지휘하던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이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검사들이 이거는 기소할 만합니다 그랬으면은 그걸 왜 막았겠어요? 당연히 기소했죠.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검사들이 전혀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께 질문하던 부분을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이 시행사 성남 R&D에 채용되고 난 이후에 이 용도 변경이 갑자기 6단계, 7단계 띄어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거를 2015년 4월에 이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 김인섭 씨를 조사하면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로비 역할을 했는지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다 그랬는데 최소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소재가 불명됐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최소한 소재는 파악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위원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수사팀에서는 필요한 재반 관련된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충실히 조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답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럼 야당 의원들이 다시 물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11월 달에 구속 기소돼갖고 지금 수차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현재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그렇게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예, 오늘 여야 의원님들께서 여러 사건을 말씀하십니다만 앞으로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충실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미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의원님들께서 여야에서 다 말씀 주시는 사건들이 다 처리가 되었으면 제가 좀 일하기가 좀 나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화 성병 권칠성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하신 이후에 후보자와 가족들이 지금 10여 년 정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위에는 주택 매매하신 내역이 없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잠실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매입했다가 그거를 매각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지금 소유한 아파트. 제 기억으로는 제가 평생 가져본 부동산은 그러니까 한 건밖에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거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요. 예. 예상하시겠지만 후보자께서 대부분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주소를 두셨어요. 그리고 소유 아파트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는 단 하루도 안 사셨어요. 실거주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택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마스크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의 주택 매매 내역에 대해서 그거 많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출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한두 건밖에 없으면 제출하시죠. 이걸 제출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앞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권인숙 의원님께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무슨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점점 더 의심스러워져요.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의원님께 충분하게 보여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주택 보유 현황, 과거 주택 보유 현황을 여러 채도 아니고 한 채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안 보여주시다니까 참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려면 제가 아까 요구했을 때 빨리 보여주셔야지.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노량진 주택에 대해서만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노량진 그 아파트를 갖게 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제가 제주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지검 또 밀양지청 대전 지방 근무하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살지 않는 이유는 고령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 곁에서 제가 바로 근처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년에 전세보증금 올려서 나가라고 하면은요, 제가 돌아갈 곳이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명확하게 한 채밖에 없으면 자랑스럽게 밝히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 시세 차익이 많았습니까? 앞서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저는 이지에도 박지 않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지에도 박지 않고 제복이 없어서 그런 건 하여튼 없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안 박으시면 뭐 작업 비슷비슷하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기술로 아이폰 비번을 못 풉니까? 제가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거론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이거 못 풉니까? 아니 그래도 누구한테 수사가 필요해서 요즘 아주 옛날부터 상당히 옛날부터 CCTV하고 핸드폰으로 다 범인들을 잡는다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폰에 비번 걸려 있으면 못 풉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폰 털렸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비번을 해놨는데도. 의원님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그 내용을 털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수색당한 사람들은 비번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하면 풀리고 그냥 내가 나면 안 풀리고 그런 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면 다 풀고 못 풀면 하나도 못 풀려.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그 비번 패턴을 넣었는데 우연히 초기에 맞아떨어지면 그게 풀릴 수 있고 비번 패턴이 워낙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번 패턴을 계속 넣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건 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번을 써서 예시로 이런데. 그러나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되겠지. 박을 거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칠성 의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다주택 보유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이 있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시고 자료를 내라. 그런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평생 1주택 상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증명해 줄 때가 어디 있겠냐 싶은데 지금 재산 등록을 다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후보자 재산 등록이 차관급 1급 되면서 아니면 검사장,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게 과거 재산 등록하고 전부 다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검사급이 되면서 재산 등록이 공개가 되고 그 전에는 등록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전 대검 검사급이 되면서 그전 끝까지 공개되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아니 공개 안 돼서 내일이라도 예. 권철성 의원님께 예. 과거부터 등록한 거 예. 그거 다 검증받잖아요. 예.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거기서 예. 그거 다 제출해 드리세요. 예, 권유.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뭐 A라는 아파트를 그럼 A라는 아파트를 소유했다.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또 뭐 다른 집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이거를 알라는 거죠. 예, 그게 재산 등록에 보면은 지금 2019년부터밖에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등록 의무자이지만 공개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된 재산 등록 상태를 그러니까 그 집이 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비공개된 재산 등록 상태를 전부 다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평짜리 집이 하나 옛날에 이거 갖다 놨는데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집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어느 아파트 그러니까 그게 재산 등록 그 당시에 돼 있을 겁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자, 예. 예. 확인을 제출하십시오. 예. 네, 권 의원님께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공소법 위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미 서면 진술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공소법은 공소시효가 단기 공소시효라서 공소시효 임박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묻지마 소환이다 또 말꼬리 소환이다 하면서 결국은 이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 무슨 큰 검찰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이제 정쟁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가장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쟁입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 노출하신 거죠. 이 문자 메시지 노출 참 저희도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노출해서 결국은 이것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범계 장관 시절에 그 고등학교 후배는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정부 성향의 그 차장 부장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로 샅샅이 뒤져서 권오수 회장 등 도합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다 하고 그렇게 철저히 수사해놓고 그 결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종결도 안 하고 끝난 사건을 다시 꺼집어 내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같이 그 이슈화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태산명동 서일편이 아니라 태산명동 화들짝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그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265조의 2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수사 과정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요 선거법 위반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공안 관련한 업무를 좀 거의 안 해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언론 보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또 보니까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네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게 오늘 중앙일보에 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렇게 큰 이슈로 만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그 경제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허위사실 공표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전직 대법관 2명,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2명 등 정관만 10여 명입니다. 김현장, LKB 등 대형 로펌을 포함해서 전체 변호인이 55명이 선임됐는데 이 재판의 변호사비를 2억 6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그러면 각각 따지고 나면 500만 원도 안 돼요. 자, 이게 후보자가 한 25년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변호사 선임료의 이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다음 그 PPT를 잠깐 봐주실래요? 또 이재명 후보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명목 재산이 1억 3천만 원 감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작하면 2020년에는 오히려 재산이 한 1천여만 원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예, 있습니다. 이 수사기밀 유출된 게 5월 24일 처음 유출됐죠. 네. 유상범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요거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묻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홍승욱 그 검사장이 새로 부임한 다음 날이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게 그 수사기밀 유출이 발표된 게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거죠. 구체적인 상황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언론에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추가 질의 때 마지막으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뭐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그 말씀 주신 그 수사기밀이 일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과 내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실 때 시간을 또 5분 더 주셔서 저한테도 5분 더 주시려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네.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던 입장일 텐데 물음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걸 당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까? 예. 그래도 주로는 물어보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여러모로 운이 좋으세요. 흰남노도 그렇고,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이번 청문회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지 못한 독특한 유형의 영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정권의 불행을 넘어서 국민적 불행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과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 후보자께서는 그런 위험성과 우려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구체적인 사건이 되거나 또 구체적인 혐의가 단서가 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헌법과 법률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는데, 유럽 순방을 하는데 거기에 의전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교부 직원 패싱하고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공적인 시스템들이 무력화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어떤 경위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왜 민간인이 외교부의 의전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었는지 대단히 큰 문제인 거죠. 보성류 장신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도 대단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민주적인 공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도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죠.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도 없고요.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반부패 공공수사대 거기에서 그 허위 학력, 이력 이런 부분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선 때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의 관계자들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가 조속한 표현 썼어요. 알아서 긴다고. 검찰 여당 의원님들 많은 말씀들 주시고 계시고 또 수사 경험 속에서 오는 당신의 감각 속에서 주가 조작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구속영장을 아니 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께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걸 보류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진위 이전에.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런 사실은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해야 된다. 왜? 또 이걸 우리가 수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득불 100%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높은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사실 중에 한 조각이니까요. 부득불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뭔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을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에서의 독립과 중립성은 생명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일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수사권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면 정말 성역 없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도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제 소임과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추상적으로 흐리지 마시고.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임과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오늘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청문 바빠서. 중간이라서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모들 이것도 검찰 관련 상황인데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저는 김홍근 죄송합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검사들은 기소하고 싶지만은 위선에서 말려서 기소를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후보자님. 네.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작년 2021년 10월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9명을 기소를 했죠. 언론 보도 통해서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죠. 다수를 기소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이 9명을 제가 이 소위 공소장을 통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총책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선수라는 주가 조작 선수라고 지칭되는 이정필, 그리고 또 시세 조정을 주도했다는 사람 3명, 시세 조정을 실행했다는 사람 2명, 그리고 시세 조정에 가담한 사람 2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가 이제 소위 더 제가 강한 이 개입 정도가 중한 이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세 조정에 가담한 사람은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세 조정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총 9명들을 기소할 수 있는 사람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이 당시에 소위 4차례에 걸친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못했습니까? 만일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환을 했겠죠.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출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보고를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일체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나왔죠. 한 번도 검찰은 이렇게 출석 요청조차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할 당시의 수뇌부가 누굽니까? 법무부의 경우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장관께서 다 임명하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발장이 제출된 2020년 4월경에는 소위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을 하고 있었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검사장,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죠. 객관적인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적 인연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압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호수 총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모릅니까? 그리고 이 소위 반부패 수사부를 지휘하던 4차장 김태훈 차장검사,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내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하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장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보직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장관의 측근, 총장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기소를 못한 겁니다. 왜 그때 기소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왜 기소를 못했겠어요? 사건이 안 되니까 기소를 못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지휘가 배제돼 있어서 보고를 못 받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5분 넣어주십시오. 5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범 의원님이나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검찰 수사 소환에는 당론으로 불응을 하고 반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아까 낮에도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만 업무를 해달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김호수 총장, 이정수 검사장 그 체제 하에서 주가 조작은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왜 기소를 안 했는지, 왜 그 엄혹한 시절에 소환도 한번 못했는지, 예? 이거는 오늘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후보자에게 물을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박범계 장관한테 당시 고등학교 후배인 서울검사장 이정수 검사장이 왜 기소를 못했는지, 왜 소환조사조차 못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특검을 주장하시든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간단한 일을.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국정감사 때 대검 국정감사,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그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정인으로 채택합시다. 왜 기소를 안 했는지. 네? 그러면 간단한 일을 뭔 정치 공방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지도부들 민생 챙기자고 전국 곳곳에 프랜카드 붙여놨더만요. 네? 아니 본인 정권 때 기소 안 한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예?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사 배제를 시켜가지고 관여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는 후보자에게 계속 기정사실화 하면서 질의를 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직접 질의에 나서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지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방송 듣다가 들어왔는데요. 과거에 그런 말씀 제가 하신 직접 적이 질의 있었어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시는 건지, 그냥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으로서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건지, 지금 청문회의 질의에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평소답지 않게 과거에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할 적에 아니 지금 질의를 할 때는 좀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발언을 할 때는 제 발언 시간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고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질의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과거 위원장님들이 보였던 모습에도 맞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강조하셨던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뭐 사설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설이라뇨. 도대체 그런 모습들을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무슨 아픕니까? 얘기를 하면은 의원들은 개별의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뭐 가르치듯이 끼워주시려고 하고 매번 지적하려고 하시면서 본인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왜 그토록 납득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금 간사로 계시면서 그런 모습 보이신 적이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항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더 지키셔야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지킨 겁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 검찰총장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질문하면은 민주당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그게 청문회 질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실 아닙니까? 삼선 의정 경력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뻔한 길,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인사청문회로 해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시는 내용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후보자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리 따지고 내용 따질 거는 최강욱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되죠. 뭘 또 그러면 안 되고 말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뭘 인식을 못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주시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이시라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처음에 하면서 관여하지도 보고도 받지 않은 후보자를 상대로 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 질의를 하시고 후보자는 몰라서 답변을 못합니다라고 계속 그 같은 답변만 하고 그하고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법을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실체 진실 아닙니까? 네? 도이치모터 사건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실체 진실 발견하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님.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하신 겁니까? 방금 질의 시간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강변하실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는 취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제 보충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하시기 전에 방금 최강욱 대표님한테 아픕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을 하셨는지 했습니다. 경북이 아픈 것을 기릅니까? 아프냐? 했습니다. 자, 환기도 좀 시킬 겸 아니 이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이 아주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방금 브리핑 관련돼서 설마 없다고 후보자 의견 분석해서는 분위기에